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요.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라고 하는 시가 나왔는데요. 가슴이 아픈 시입니다. 고3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고 아버지께서 평소에 시를 좋아했던 아들의 시를 모아서 유고집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멀리 있나요? 그곳엔 강도가 없겠지요. 고3 시험 때 점수 뺏으러 달려든 칼든 강도는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여기는 너무 답답해요. 문학도 음악도 즐길 수 없는 고3 교실이거든요. 90년대 초반의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해소가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단에 있을 때 제 제자가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자살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친구는 아파트 13층에서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죠. 살만 칸이 이제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요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책이 나왔죠.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커리큘럼은 표준화할 수 있지만 배움을 표준화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내도 똑같지 않다. 적극적인 배움, 주도적인 학습은 각각의 학생에게 언제 어디서 배울지 결정할 자유를 주는 데에서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실에는 단 한 사람, 즉 교사에게서 나오는 단 하나의 속도만 존재한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학습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속도를 정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같지 않은, 평균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고유한 속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떤 시스템을 보여왔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특히 앞에 나와 있는 진로와 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리와 닭, 거북이, 참새가 있는데 각자 고유한 어떤 속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정해야 하니까 똑같이 다 나무에 올라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 공정한 것들이 아닌 것이겠죠. 아이들마다 다양한 속성과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단 하나의 길만 강요해 왔었는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광고였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봅니다. 아버지가 나의 어릴 때 꿈은 천문학자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천문학자가 안 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뭐였죠? 수학이 안 돼서였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 인생이 아마 특정 과목 때문에 발목 잡히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우리 주목하지 않고 약점에 의해서 발목 잡혀 왔었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좀 바꿔야지 되는데요. 저는 왜 고교학점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석 일수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그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엉덩이에 책상만 붙이고 앉아 있으면 졸업이 되는 어쩌면 다소 허술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이 안 됐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학교의 책무성, 개인의 책무성을 함께 담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진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과 갈래, 문과 갈래 주로 뭐로 결정을 했습니까? 수학 잘하냐 못하느냐 갖고 사실은 결정을 해왔었던 것인데요. 사실 교육 진로 활동이라는 것들이 어디 학교 바깥에 나가서 예컨대 분당에 있는 자벌드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진로 활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엄밀한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바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마 학창시절에 수학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컨대 국문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수학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초 수학 내지는 기본 수학만 하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도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실제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수학을 따라오지 못해서 정말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졸고 있거나 헤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결국
상위권 학생들을 깔아주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하는 이런 학생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교 체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명문학교는 과연 무엇일까? 애초에 공부 잘했던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명문학교일까요? 저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하나, 예컨대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왜 그 학교 아이들만 들어가야만 할까요? 그 학교를 공공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외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혹은 자사고도 좋아요. 아니면 뭐 그런 학교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굳이 명문고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지역 자체에서 고등학교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대의 어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발견해내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거죠. 뭐냐 하면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학생 한 명의 삶에 주목하는 방식들이거든요. 그 삶을 주목했을 때 예체능 쪽으로 삶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로봇을 갖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아이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줄 것인가, 바로 이 단초를 열어가는 것들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금 다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만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학교마다 아이들의 상황과 특성이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개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인가.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죠. 대학에서는 교과목 개설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는 그런 교과목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을 보게 되니까 55년도에 1차 교육과정을 봤는데요. 이때에도 그 선택이라는 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이때부터 선택이라는 과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은 이제 선택교육과정을 강조했던 게 7차 교육과정 97년도서부터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 1차 때서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어떤 철학, 관점이 스며들어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용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 그리고 너네 학교도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위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학교는 위기가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디인가를 저희가 추적해 봤습니다. 봤더니 A학교 패러다임과 B학교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A학교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명문학교 패러다임입니다. 생활지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방식들인 거죠. 근데 B학교 패러다임은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관계와 자치를 되게 중요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습 공동체를 꾸리고 수업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해서 이걸 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 성과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B학교 패러다임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입시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이제 2022년도, 25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교학점제는 22년도라고 했을 때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 시범학교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년서부터 모든 학교가 다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25년도에 제도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그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시점을 아마 25년으로 보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진로교과부터 이미 올해부터 절대평가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절대평가가 들어가고 이제 일반 선택, 공통교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25년서부터 절대평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고교학점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숙제들도 분명히 있죠. 대입제도, 예컨대 고교학점제의 반영교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수능의 반영교과가 적어야만 합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돼야 되죠. 학교를 또 지원해줘야 됩니다. 공간과 예산의 문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 도시와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불편함도 있죠. 선생님들은 공통교육 과정이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정책의 에너지를 고교학점대로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결국 혁신 교육이라든지 뭐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교학점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학교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학교와 학교, 지역과 학교와의 연계,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A 학교에서 개설한 학교 모습 교육과정이 있다면 B 학교의 아이들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별 학교만의 힘을 넘어서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자체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예컨대 우리 지역에 연극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면 지역사회에는 그런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의 한 명 한 명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나는 앞으로 이제 내신 절대평가라든지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인사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치에 동의를 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전 이거에 정말 지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로만 미래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